어떻게 신한테 두 임금을 섬기러 갑니까? 오늘은 한국 역사상 최고의 럭키가이 문익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목하시는 문익점.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에도 나오는 문익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익점이 중국 황제의 면전에서 충신의 도리를 논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강남에 유배되었고 해외 반출이 금지된 목화씨를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끓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붓두껍에 숨겨와서 백성들을 따숩게 입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문익점 스토리가 대부분 후대에 지어낸 뻥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문익점은 한국사 최고의 럭키가이였습니다. 과연 문익점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익점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 줄 알았겠지만 문익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고려 말 정세 그리고 공민왕과 기황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시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 이후 오랜 기간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던 1351년 공민왕이 고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원나라 간섭기 고려 왕족들은 뚫루게라고 하는 일종의 볼모 생활을 했는데 공민왕도 왕이 되기 전 지금의 베이징인 원나라 대도라는 지역에서 10년 동안이나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민왕은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걸 감지했죠. 당시 원나라는 갑자기 비대해진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체계가 미비했고 소수 몽골인 지배층과 다수 한족 피지배층의 대립이 극에 달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된 지방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족의 반란은 경제 중심지인 강남 일대가 원나라 통제권에서 벗어난 게 치명적이었던 데다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흑사병을 원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고 그 여파로 기축통화였던 교초의 남발로 재정도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공민왕은 이때 노국대장공주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은 절절한 세기의 로맨스로 유명한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원나라 황실 사위가 되기 위한 공민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려로 돌아와 왕이 된 공민왕은 본격적인 반원 정책을 시도하려 했지만 고려 내의 친원 세력과 원나라의 실권을 잡은 기황후 때문에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황후는 1333년 공녀로 원나라에 갔는데 그녀의 떡잎을 알아본 고려 출신 환관 고용보의 추천으로 원나라 황제 해종의 차와 다과를 담당하는 시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종은 용모가 아름답고 학식이 뛰어난 기황후에게 홀딱 반해 후궁으로 삼았고 훗날 북원 소종이 되는 아유시리다라를 낳으면서 제1황후를 거쳐 사실상 원나라의 실세가 되었죠. 고려인이었던 기황후가 원나라의 실세가 된 건 고려 입장에서 기회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 기황후의 득세가 고려에게는 딱히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황후는 자신과 친정 기씨 가문의 이속을 챙기려고 고려 정사에 간섭하기 시작했고 기황후의 오라버니인 기철을 필두로 한 친원 권문세족, 즉 부원배가 온갖 폐악을 부렸습니다. 때를 기다리던 공민왕은 1356년 반원 정책의 시작인 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부원배의 우두머리 격인 기철과 그를 따르던 부원배 25명을 모조리 숙청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도 모두 제거했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원에 빼앗겼던 영토, 지금의 함경남도쯤 위치한 쌍성총관부도 수복했고 참고로 이때 이자춘, 이성계 부자도 고려에 귀순하게 됩니다. 아무튼 병신정변 이후 친원파 세력은 완전히 뿌리 뽑혔고 공민왕의 개혁은 거칠 게 없어졌습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세워 기철 일당이 빼앗아간 인구와 토지를 빠르게 정리했고 기존의 권문세족이 아닌 성리학을 공부한 새로운 지식인 계층인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다시 등장할 이색, 이숭인, 정몽주, 정도전 등의 쟁쟁한 신진사대부들도 이때 조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좋은 시절도 얼마 못 가 끝나고 마는데 바로 원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홍건적이 고려에도 침입해 오게 된 겁니다. 1359년 겨울에 4만 명이 쳐들어와서 지금의 평양인 서경이 함락당했고 2년 뒤인 1361년에는 무려 2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약 한 달 만에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까지 몽진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이 교과 과정에는 간단하게만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당시 고려는 수도와 서북 영토가 초토화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최영과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들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되는 등 꽤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한편 동시에 일본은 남북으로 내전 중인 혼란한 상태였고 중앙정부의 통제가 상실돼서 지방군벌이 통째로 왜구가 되는 등 난리가 나 한반도 남해안 일대에는 왜구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위에는 홍건적이고 아래는 왜구인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들어서 식량 사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기세등등하던 공민왕의 개혁정책도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개혁도 좋고 자주국가도 좋지만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하들도 다시 공연히 원나라를 적대하기보다는 일단 손을 잡고 홍건적 무리를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은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원나라의 직간접적인 도움이 필요하기도 했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나라 안팎이 너무 어렵기도 했죠. 하지만 원나라의 실권자였던 기황후는 공민왕이 자기 친정 식구들을 몰살시켰으니까 원한을 품고 복수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나라 입장에서도 고려보다 눈앞에 홍건적 처리가 더 시급한 국가적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황후가 개인적인 원한을 앞세운 거죠. 그리고 이때 마침 최유라는 사람이 기황후에게 귀가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반원 정책을 펴는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충선왕의 셋째 아들 덕흥군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였죠.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공민왕 이 괘씸한 놈을 끌어내리고 대신 허수아비 노릇을 할 왕을 세워서 고려를 다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황후는 황제를 움직여서 덕흥군을 고려 국왕으로 책봉하기에 이르렀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덕흥군은 대도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그곳에 있던 고려인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등 본격적인 왕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흥군의 옹립은 원나라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니 공민왕은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겨우 몰아내고 안동에서 개경으로 귀환하는 도중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안절부절하지 못한 공민왕은 재빨리 원나라에 사신단을 보내게 되는데 이게 1364년 봄의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문익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공민왕이 보낸 사신단의 4년차 초급문관이었던 문익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대도에 있던 고려인들은 오리지널 공민왕이냐 원나라가 실드 쳐주는 덕흥군이냐를 두고 누구 편에 설지 선택해야 했고 그렇게 인생을 건 배팅이 시작됐습니다. 사신단도 공민왕의 친서를 전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가긴 했지만 임시정부까지 차려진 마당에 누구 편에 설 건지 반드시 정해야만 했죠. 기황후는 사신단을 상대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면서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고려 사전료에는 사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의리라면서 오리지널 공민왕을 선택한 홍순, 이자송, 김유, 황대두는 고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익점, 덕흥군에 줄을 서고 맙니다. 함께 갔던 사신단 중 문익점을 포함해 김첨수, 유인우, 강유견, 황순, 안복종, 기수균 등은 대도에 그대로 남았고 특히나 이 중 유인우, 안복종은 한술 더 떠서 덕흥군 편에서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가담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민왕 입장에서 얘네들은 역적이나 다름없었죠. 아무튼 이렇게 사신들의 교통정리도 끝나가고 하니 기황후는 이제 덕흥군을 앞세워서 군사를 일으키고 공민왕을 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원나라 사정도 고려 못지않게 궁박했으니 전 국토에 흑사병이 만연해 있었고 홍건적과 싸우느라 따로 병력을 낼 여력도 없어서 원나라는 요동을 탈탈 털어 병사 10,000명을 겨우겨우 긁어모아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덕흥군의 군대와 맞선 고려 장수가 바로 역전의 명장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원나라의 군대는 더 이상 그 무서운 몽골군이 아니었고 급조한 덕흥군의 군대는 최영과 이성계에게 탈탈 털리고 말았죠. 안 그래도 힘든데 싹싹 긁어모아서 보낸 군대가 짤짤 발리니까 이미 국력이 바닥을 친 원나라도 고려와 더 이상의 불화를 원치 않았고 공민왕의 복위를 승인하는 조서를 보내는 걸로 원나라는 슬며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설계자였던 최유를 고려로 압송하고 덕흥군은 유배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민왕 대신 덕흥군에 줄을 섰던 고려 사신들은 갑자기 애물단지 신세가 돼버렸고 더 이상 골치 썩기 싫었던 원나라는 사신단에 소환 결정을 내려버리죠.
공민왕 입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은 영모찌로 다스려서 3대를 멸족시켜도 시원찮은 일이라서 아주 칼을 갈고 있었는데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니 군침이 아주 싹 돌죠. 자, 그렇다면 문익점, 우리의 문익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익점은 운 좋게도 목숨은 부지하고 파면당하는 걸로 마무리됐고 이후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익점이 어떻게 극형을 면하게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란의 주모자였던 최유가 문익점의 이름을 지 맘대로 명단에 올려놓아 억울하게 연루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덕흥군에 적극 동조하지 않았던 게 정상 참작됐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문익점은 고려로 돌아가는 길에 목화씨를 가지고 왔는데 고려로 돌아가면 나 혼자 죽으면 다행이고 3대가 멸족 안 당하면 다행인 이런 상황에 백성을 사랑하는 이 애끓는 마음에서 목화씨를 가져왔을 리 없죠. 최소 삭탈관직은 예약되어 있는 이 상황에 운 좋게 살아남으면 이거라도 하나 가지고 농사라도 짓고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던 거죠. 당시 목화는 원나라 정부가 적극 장려해 중국의 화북 지역까지 널리 심어지고 있었던 농산물이었습니다. 원래 목화는 온난하고 건조한 기후인 인도의 고원지대가 원산지인데 벼, 밀, 옥수수 같은 작물들도 처음에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지만 인간들이 먹기 위해 끊임없이 개량해왔듯 목화도 처음부터 솜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민들레처럼 씨앗을 바람에 날려 퍼뜨리기 위한 조그마한 솜털이 있었을 뿐이었죠. 이런 목화가 4000년 전 인도에서 처음 개량되어 재배되기 시작했고 동남아를 거쳐 중국에서 비교적 늦은 12에서 13세기부터 따뜻한 강남 지방을 위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목화는 원산지가 더운 지방이라 추위에 약했지만 중국에서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면서 북진했고 마침내 동북아시아의 추운 기후에 맞는 강북산 목화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만 강남의 귤도 회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고 했던가요? 원래 목화는 다년생이었지만 강북산은 1년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문익점이 고려로 가지고 들어갔던 게 바로 이 1년산 강북산 목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나라가 목화의 반출을 금지해서 문익점이 붓두껍에 몰래 숨겨왔다라고 배웠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시청자분들 눈치채셨겠지만 그럴 리가 없죠. 원나라가 반출을 금지한 품목이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지도와 화약이었죠. 당시 동아시아에서 목화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고려와 일본밖에 없었고 그 외 국가에서는 발에 채일 만큼 많이 재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금지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태조실록에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어떻게 가져왔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태조 7년 6월 13일 계품사인 좌시중 이공수의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 조정에 갔다가 장차 돌아오려고 할 때 길가에 목면나무를 보고 그 씨 10여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한 적도 없고 몰래 붓두껍에 숨겨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 피어있는 목면나무를 보고 슬쩍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내려온 문익점은 장인 정천익과 함께 목화 재배를 시도했는데 첫 해에 무참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도 역시 무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럭키가 이 문익점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갖고 온 목화씨도 다 떨어져 가는데 나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장인 정천익이 심은 씨앗 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에서 꽃이 피어서 다시 100여 개의 씨앗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3년째 되던 해, 첫 목화 재배에 성공하고 맙니다. 그 뒤 문익점은 해마다 재배 면적을 늘려가면서 향리 사람들에게 무료로 씨앗을 나누어주고 재배 방법을 전수해주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목화에서 씨를 제거하고 씨를 뽑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했는데 역시 장인 정천익이 호승, 그러니까 원나라 승려인 홍원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씨를 빼는 방법과 씨를 뽑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문익점은 이를 전수받아 다시 시중에 보급시킵니다. 이제 목화로 옷과 이불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쯤 되면 목화씨는 문익점이지만 목화는 정천익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약 10년이 지나자 목화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부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당시 목화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었던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농사짓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당시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 재배하던 작물인
소나무와 모시풀은 다년생이라서 한번 재배하기 시작하면 몇 년을 꼼짝없이 그것만 키워야 했죠. 하지만 문익점이 가져온 강북산 목화는 1년생이었기 때문에 농민들도 큰 부담 없이 한번 심어볼만 했고, 특히 윤작을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땅에 임시로 짓기 제격이었습니다. 둘째,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목화 자체의 생산력도 뛰어났지만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실을 뽑는 삼배, 모시 등과 달리 무명은 물레를 사용할 수 있어서 같은 시간 대비 대략 5배 이상의 실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존 옥감들의 단점을 모두 커버했습니다. 당시 옥감은 명주 삼배 모시가 대부분이었는데, 명주는 앞서 말한 다년생 뽕나무를 열심히 키우고 다시 노예를 열심히 먹여서 실을 뽑아 만들어 생산량이 형편없었고, 때문에 비단은 항상 서민들이 꿈도 못 꾸는 옥감이었습니다. 반면 그럭저럭 생산량이 나오는 삼배나 모시는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여름에나 시원하지 겨울에 입기엔 너무 혹독했죠. 반면에 목화로 만든 무명은 기존에 있었던 옥감들의 단점을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생산량도 엄청났을 뿐더러 가볍게 만들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었고, 겨울에는 솜을 넣어서 누비옷으로 만들면 너무너무 따뜻했죠. 목화로 만든 면직물이야말로 1년 365일 입을 수 있는 옥감이었습니다. 15세기 무렵이 되면 목화로 만드는 무명천은 가장 중요한 화폐 대용으로 쓰이게 되고, 상평통보가 등장하기 전까지 조선의 기축통화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도 우즈벡산 목화를 원료로 쓰고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는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크게 개선시켰고, 문익점에 대한 소문은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우왕이 즉위한 첫 해인 1375년, 조정에서도 문익점을 다시 천거해 공을 치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우왕은 마침내 문익점을 전의감주부로 임명하며 조정으로 다시 불러들입니다. 덕흥군 사태로 인생에 꼬여버린 지 10년 만의 일이었죠. 자, 화려하게 정계로 컴백한 문익점은 우왕을 거쳐 창양, 공양안까지 이어지는 험난한 고려말 정치 상황에서도 나름 잘 버텨나갑니다. 목화시 문익점이라는 수식어는 거의 까방권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던 중 문익점에게 또 한 번 일생일대 선택지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고려를 장악한 신진 사대부가 야,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개혁하자 라는 급진파와 야, 그래도 국원이 명관인데 고려에서 개혁하자는 온 건 바로 나뉘게 된 거죠. 덕흥군 때와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관료들은 급진파 정도전이냐, 온건파 정몽주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관료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익점, 우리의 문익점은 어디에 줄을 섰을까요? 우리의 문익점, 정몽주에 줄을 서고 맙니다. 문익점은 덕흥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정몽주의 최후는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선축교에서 그 유명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가 오간 뒤에 정몽주는 이방원에 의해서 죽게 되죠. 참 떡락의 아이콘입니다. 이때 정몽주 라인에 섰던 수많은 고려 관료들도 칼을 맞고 몰살되었고, 문익점의 목숨도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성계와의 인연이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문익점에 따른 이성계가 깍듯이 모셨던 이복형 완풍대군 이원계와 결혼을 했었고, 문익점은 이성계의 사돈 장인이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이천우는 사촌 이방원의 최측근이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익점은 앞서 말한 전의감주부로 화려하게 조정에 컴백한 이듬해에 모친상을 당해서 관직을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주작 아래에 따라서 어머니의 묘소를 3년이나 시켰습니다. 고려말 당시는 유학의 기풍이 확립되지 않았던 때라 성리학을 따르는 신진 사대부들도 100일이면 탈상을 하는 게 관례였고, 유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조선시대에도 3년 심유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아무튼 이 3년상을 치르는 동안 당시 기승을 부리던 왜구가 문익점이 있던 경상도 배양마을에도 쳐들어오게 됩니다.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마을 주민들이 피난을 다 떠났는데 문익점은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묘소를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로 들어온 왜구 대장은 홀로 남아서 효를 다하는 문익점의 모습에 감동해서 물해효자, 즉 효자를 해치지 말라라는 표지를 설치하고 다른 왜구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왜구와의 전투로 경상도 주변으로 내려와 있던 이성계는 이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고 문익점이야말로 백성의 귀감이 되어야만 한다라며 우왕에게 청해 효자비를 세우죠. 그렇게 이성계는 훗날 벼슬의 뜻을 잃고 고향에 내려가 있는 문익점을 2차례나 불러들였고 문익점이 응하지 않자 강제로 정삼품의 관직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급진파 입장에서도 새로운 왕조를 열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문익점을 숙청해서 좋을 게 없었고 럭키가이 문익점은 이번에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삐끗해도 3대가 멸족당할 만한 사건을 2번이나 살아남게 된 거죠. 그는 조선이 건국된 뒤 여러 번 조정의 부름을 받았지만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여생을 보내다 1398년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문익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행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개국 초기이던 태종 1년, 문신 권근이 임금께 상소를 올려 아뢰길 지금 조선 백성들이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문익점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문익점의 아들이 요즘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벼슬 한 자리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후 그의 후손들도 문익점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빽이죠. 음서로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의 행운은 대를 이어서 자손들까지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죠. 심지어 세종 때는 영의종으로까지 추존이 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익점이 굳이 강남에서 목화씨를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권근이 말한 강남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당시는 목화하면 강남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권근의 이 한마디에 문익점 스토리가 점점점 살이 붙어서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세조 때는 문신 남효원의 목면화기라는 책에서 강남 유배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문익점의 후손이었던 문지창이 아예 그를 신격화해버렸으니 문익점이 원나라 황제를 독대한 자리에서 어떻게 신한테 두 임금을 섬기러 갑니까? 라고 호통을 치고 절기를 지키다가 이 황제를 쩔쩔매게 만들고 결국 미움을 사서 강남으로 유배가 됐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한 7급 공무원 정도 되는 관리가 미국 대통령을 독대하고 거기다가 호통을 버럭 치고 미국 대통령이 쩔쩔 맨다고 생각하면 이런 장면 좀 상상하기 어렵죠? 아무튼 남효원과 문지창에 의해 점점 더 신격화되어 사후에도 민간에서 널리 숭배받게 됩니다. 물론 원나라 황제에게 호통치기는커녕 더 큰 군에 줄 잘못 썼다가 파면당한 거였고 목숨 걸고 부뚜껑에 몰래 숨겨온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주워서 주머니에 몰래 숨겨왔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문익점의 공로가 빛을 발하는 건 아니죠. 문익점이 가져온 강북산 목화씨는 한반도의 의생활에 가히 혁명적인 발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고 목면으로 만든 튼튼한 무명은 옷감뿐만 아니라 의료용, 초나 화약의 심지, 노끈, 낚싯줄, 그물 등 일상생활에서 두루두루 쓰였고 세금으로도 걷고 시장에서도 쓰는 화폐로도 쓰입니다. 문익점 이전에 원나라 사신으로 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문익점처럼 목화씨를 가져와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힐 생각은 하지 못했고 심지어 이걸 혼자 독식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고 재배할 수 있었던 것도 인정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